서울시 의회와는 반대로 전국에서 가장 작은 수의 의원을 갖게 될 도의회는 제주도가 됩니다.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전개될 제주도의회 의사당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. 제주도의회 의사당은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. (91년도에) 지방의회가 생깁니다. 7월 1일 출범하는데 30년 만에 부활된 거죠. 그 마지막 정기회 도정 질문에서 양금석 의원이 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을 하는 거죠. 이때 4.3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도정에서는 적극 돕겠다 이런 그 답변을 얻게 됩니다. 회담의 결실을 전제라고 되는 것인 바 업무이관에 따른 간담회를 하기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 해부터 92년도죠. 4.3 관계기구 설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요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. 1년 동안. 이 시기에 다랑시굴이 발견됐죠. 또 그 유명한 드라마 있잖아요. 여명의 눈동자. 이런 것들이 전국 방송을 타면서 나름대로 그 4.3에 대한 인식, 도민들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. 뭐 물론 그 이전에 5.18, 50 청문회 같은 것도 있었고 한 부분에서 민주화돼 가는 사회 속에서 그런 흐름에 도의회가 안 나설 수가 없는 거죠. 그 당시 1992년 국회 그때만 해도 육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4.3 사건의 그 피해의 범위를 전혀 모를 때예요. 8만 명이 희생되었다. 자료에 5만이 죽었다, 3만이 죽었다, 10,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4.3에 대한 피해 규모가 없을 때 도의원들이 가서 청원하러 갔다가 국회의원들이 제주 4.3에 대해서 몇 명이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뭔 청원이냐.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작업이 4.3 희생자 4.3 희생자의 숫자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그때부터 4.3 특위의 문제가 있어 논의가 시작됐죠. (94년 2월 7일) 날 도의회 정문 앞에는 4.3 피해 신고 접수처라는 현판을 내걸고
4.3 피해 신고 시를 만들게 됩니다. 그게 1994년 2월 7일입니다. 그때부터 저는 그 피해 신고실로 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 피해 신고를 받는 일을 하는 거죠. 사람들이 진짜 엄청 몰려드는 거죠. 촌에서 첫 차를 타고 오잖아요. 시외버스를 타고 오면은 9시 출근하기 전까지 복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.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. 나이 드신 분들.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대필도 해줘야 되고, 이 사람들이 무슨 신고할 사람 재적 등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,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가만 써보자, 몇 살이어서 그 기억 같은, 한자는 어떻게 이름, 그거 모르겠다. 돌아가신 날이 언제입니까? 제사가 뭐 음력 11월인데 49년인지 48년 50년도인지 이것도 모르잖아요. 시신은 찾았습니까? 시신 못 찾아서, 아니면 어디 동네 어디 괴강 숨어서, 하여튼 이런 방식이었어. 이거 도저히 그 피해 신고실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다. 신고하러 오는 사람도 불편하고 도의회에서 위촉한 조사위원들이 필요하다. 그래서 그해 4월 1일부터 17명의 조사위원을 위촉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그때 17명의 조사위원들은 도의회 의원 17명이 한 사람씩 자기 지역구에 한 사람씩을 추천한 거예요. 그 사산 피해 신고를 받으러 다니면서 정리하고 해야 될 사람들을. 양금석 의원이 남원읍 도의원이었는데 그 양금석 의원 추천을 받고 저는 남원 지역에 조사를 했고, 강덕환 씨는 그냥 도의회 피해 신고실에서 직접 오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신고받은 거를 제출을 하면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죠. 농번기 때는 낮에 가면은 뭐 거의 아무도 없었으니까, 읍면 지역에는 해가 이제 젖혀서 이제 밭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가게 되는데, 그때 해가 어둑어둑하면 맷집을 못 돌아다녀요. 그리고 또 너무 어두워서 가면 4.3 때 누구 돌아가셨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기가 지금이면 가능한데, 그때 93년 그때만 해도 4.3이 자유롭지 않을 때예요. 그러면 그 유족들 입장에서도 좀 무서울 수 있잖아요. 불쑥 찾아가서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나 경로당에 낮에 좀 있으면서 마을 정보들을 좀 캐내고, 저녁에 들어가서 하면 뭐 어떤 때는 밥 얻어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들은 적도 있고, 어떤 데는 내일 오라 오늘 안 되켜 해서 이제 쫓겨났던 적도 있고. 낮에 그렇게 가서 파악하잖아요. 밤이 되면 그 골목도 모르잖아요. 그러면
가로등을 파악해놔. 가로등 몇 번째 집으로 들어가면 누구네 집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밤에 움직였던 거죠. 그때는 핸드폰이 없는 시기, 삐삐가 금방 나올 때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, 무슨 어디 전화하려 그러면 또 네 사무소에 와가지고 그 집에 이거 전화해가지고 우리 감수다 해 그냥 기다리게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. 가장 중요한 게 그 삼촌네 집안에 어떤 분들이 희생되었느냐, 어떻게 희생되었느냐, 그거죠 핵심이. 피해 신고서는 복잡하진 않았어요. 일단 희생자 관련, 희생자의 주소, 이름, 나이, 성별, 당시 주소 본 적, 그리고 다음은 이제 신고자. 신고자가 그 유족이겠죠, 그러니까 그 유족에 있고, 다음 이제 피해 상황. 이제 그는 이제 그 증언을 들으면서 이제 조사요원이 직접 그 정리를 했던 거죠. 그 신고서 쓰는 난도 처음에는 육하원칙에 기재해 주십시오 해서 칸까지 그었었어요. 나중에는 그 칸을 없애는 거죠. 하고 싶은 말을 다 이 신고 피해 상황에 담을 수 있게끔. 유족들을 믿어야 되죠. 유족들이 처음으로 얘기를 꺼내는데 말을 하면서 진짜 귀신이 붙는다면서 쓰러졌던 사람이 있어요. 신고하다. 이제 비로소 말을 하니까 이 원론이 자기한테 붙어가지고 고맙다라고 한다면서. 그 희생자가 아이들인 경우는 족보에도 등재되지 않아요.